반갑습니다. 네. 사실은 너무 중요한 날인데요. 이거 강의할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한번 우리가 한번 꼭 생각해 봐야 될 중요한 얘기들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은 거짓을 분별하면 대한민국 승리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께서 공산주의라고 하면 한마디로 하면 무엇이냐 하면 거짓과 선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하나를 표현하면 어떤 그림을 상정할 수 있느냐 하면 양의 탈을 쓴 늑대. 그러니까 실제 안에는 본질은 사악한 그런 늑대인데 겉으로는 양의 탈을 쓰고 있는 모습, 이게 공산주의의 본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인간이 살다 보면 거짓말을 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지금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짓이란 말은 어떤 정치 권력을 사기로 장악하고 그 다음에 체제를 바꾸면서 인간을 어떤 국민들을 파국으로 몰아가는 나쁜 정치 세력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세계가요 70년대 80년대에는요 전 세계 한 3분의 1 정도가 공산 국가의 영토였습니다. 그랬으니까 굉장히 넓은 영토가 이 지구상의 공산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90년도 전후에 동구가 무너지고 소련이 무너지면서 마치 이제 공산주의 국가는 겉으로는 사라진 것처럼 보였지만 공산주의 사상은 전혀 사라지지 않고 오히려 더 교묘한 형태로 우리 인류를 위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공산국가의 어떤 70년 역사에서 공산주의가 왜 저렇게 확산이 됐을까? 반드시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러시아도 그렇고 2차 세계대전 전후에 이제 동유럽이 공산화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헝가리, 체코, 폴란드, 불가리아 등등이 공산화가 됐고, 또 45년도에는 북한이 공산화되고 49년도에는 중국이 공산화되고 이렇게 됐는데, 뭔가 공산주의는 매력이 있거나 아니면 뭔가 있기 때문에 이런 나라들이 다 공산화되지 않았냐, 뭔가 이유가 있을 거라고요. 자, 그러면 동유럽의 경우를 보면요, 동유럽이 공산화되는 그 과정을 보면 그 당시에 동유럽 사람들은 공산주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했냐 하니까 매우 우호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우호적으로 생각했냐 하니까 공산주의의 평등을 강조하고 또 나눠준다고 하고, 또 그렇게 어떤 포장된 용어에 많은 사람들이 쏟거나 휘둘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본주의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했냐? 29년도 세계대공황이 있은 후에 전 세계 많은 나라들은, 미국을 위시해서 많은 나라들은 자본주의는 뭔가 문제가 있는 체제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대신 공산주의의 어떤 그런 선동에 귀를 기울이게 되고 마음을 뺏기게 됐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공산화가 되는 과정을 겪게 됐습니다. 그렇게 핵심은 뭐냐? 공산주의가 말하는 평등이나 분배를 해준다, 빵을 준다, 토지를 준다, 이런 말에 굉장히 우리 인류가, 인간이 원래 공짜로 준다면 취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인간이 공산주의 체제가 이렇게 많이 확산이 됐다. 그러니까 북한의 경우는 어떠냐? 지금 북한이 많은 자유가 박탈당하는 고통을 겪고 있지만, 원래 북한 지역은 평양으로 따지면 그 당시에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만큼 기독교가 왕성했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어떻게 선교의 지역이었다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왜 빼앗겼는지 과정을 보면요, 결국은 공짜로 준다는 공산주의 선동에 속아서 그렇습니다. 토지를 공짜로 준다.
46년도 2월 달에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만들어지고요. 그게 사실상의 정부죠. 그리고 한 달 뒤에 46년도 3월 달에 25일 만에 토지를 개혁했어요. 그래서 지주들의 땅을 뺐고 그거를 농민들한테 공짜로 준다, 오정부 기준으로 준다 했는데 사실상은 소유권을 준 건 아니고 경작권만 준 거였어요. 그래서 대신 뭐냐면 주대 매매 안 돼, 상속 안 돼, 담보 안 돼, 소작 안 돼. 소출의 25% 내. 근데 사실상은 한 40%를 거뒀으니까 지주제에서 국가 지주제로 바뀐 것일 뿐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시 북한 사람들은 너무나 좋아했어요. 그래도 내가 평생에 갖고 싶던 땅을 갖게 됐다는 그 기쁨 때문에 속아서 김일성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그때 공산당에 그 입당했던 사람들이 토지개혁 전에는 한 4,500명 정도 됐었는데 토지개혁 직후에 24만 명으로 늘어난 걸 보면 북한 사람들이 땅을 공짜로 준다는 이 말이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뭐를 선동했느냐 하면 소련군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독립을 주고 자유를 주러 왔다고 또 거짓 선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련군 치스차코프 이 대장이 있는데 이 사람이 포고문에 보면 그랬습니다. 소련군이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요, 공산주의 한다, 사회주의 한다 말 안 했습니다. 진보적 민주주의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포고문에 보면 그래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선은 자유국이 되었다. 당신들은 자유와 독립을 찾았다. 해방된 조선 인민 만세. 그리고 소련은 절대로 남의 영토를 점령하거나 정복하려는 그런 전쟁 목적이 없다,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정직한 친구인 소련이 있다고 이렇게 선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군이 말한 포장된 용언을 보면은 북한 주민들이 생각할 때 해방군으로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 조만식 선생조차도 소련군 관계자들을 보면서 당신네들이 점령군으로 온 거야 해방군으로 온 거야 물었습니다. 그럴 정도니 일반 주민들은 해방군으로 왔다는 그 말에 많이 휘둘릴 수밖에 없었다. 심지어는요, 특히 조만식 선생은 김일성을 좋아했어요. 김일성은 기독교지만이고 그 다음에 또 아주 겸손하게 조만식 선생님을 대통령으로 모시고 제가 그 밑에서 모시겠다 그러니까 진짜인 줄 알고 속아가지고 10월 14일 날 평양 공설운동장에서 소련군이 주도하고 김일성을 처음으로 북한 주민들한테 내세우는 행사가 바로 김일성 환영대회였거든요. 10월 14일 날 있었는데 그때 대회장을 맡았다니까요. 속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45년 말에 조만식 선생이 조선민주당을 창당했는데 누구하고 창당했느냐? 바로 김일성 일파인 최용건, 김책등과 함께 창당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의 지금 공산화되는 과정에서 지도자들은 물론이고 일반 백성들조차도 깜빡 속아가지고 거기에 협조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이 김익두 목사 아닙니까? 장로교 총회장을 했던 김익두 목사님은 그 당시에 북한 지역에서 가장 유명한 부흥목사였고 그랬는데 그분이 이 강양옥 목사라든가 이런 김일성 일파에게 선동을 당해가지고 협조를 했습니다. 김일성 지지선언 한다고 전국을 다니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김익두 목사는
미제의 무력 침공을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치고 무기 구입 자금으로 10만 원 헌금을 했습니다. 결국은 6.25 전쟁 때 그 헌금을 걷어가지고 무기 사도록 해줬습니다. 자, 그리고 그때 그 성문박 교회라고 거기에 모여가지고 전쟁 승리를 호소하는 걸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북한 지역이 그렇게 공산화되는 데는 기독교 지도자들의 이 착각, 그 다음에 쏘은 데 대한 그런 결과가 그렇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김익두 목사가 처형된 거는 10월 달이니까 이미 그건 진짜 전향을 북한 9월 15일 날 인천 상륙 작전 있고 이제 10월 1일부터 북진을 했잖아요. 미군과 국군이 북진하는 그 과정에서 했기 때문에 이미 전세가 역전됐다는 걸 알고 이제 다른 어떤 모종의 조치들을 하다가 아마 처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본심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보면은 공산주의라는 건 원래 우리 국민들 이런 거 있죠. 공산주의는 이론은 좋으나 현실이 나쁘다. 현실이 나쁜 건 알잖아요. 6.25 때 많은 학살을 했기 때문에 또 인류 역사 70년의 공산주의 역사에서 1억 명이나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에 현실이 나쁜 건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머릿속에 공산주의 이론은 좋다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공산주의 이론은 좋다. 그래서 왜 좋으냐라고 물으면 평등한 세상을 추구하지 않냐, 또 서로 같이 또 나눠 갖는 분배를 또 강조하지 않냐, 또 빈부격차를 없애려고 하지 않냐, 이런 어떤 것들을 이야기해요. 그건 뭐냐면 공산주의가 빵을 준다. 어떻게? 노동자에게는 빵을 주겠다, 농민에게는 토지를 주겠다, 군인에게는 전쟁하지 않고 평화를 주겠다, 이런 달콤한 사탕의 말을 통해서 지지세를 끌어들여가지고 대중들의 마음을 얻어서 결국은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체제를 바꾸기 위한 하나의 포장술 선전선동인데도 불구하고 일반 국민들은 거기에 대한 것들을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속아서 그들에게 모든 자유를 다 빼앗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릴 아이 자녀들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절대 사기꾼한테 속지 마라 그러죠. 그런데 사기꾼은 달콤한 말 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런데 왜 속냐? 너무 달콤하니까. 결국은 그 달콤한 말을 다 실천해 주냐 하면 안 해주잖아요. 우리는 이 달콤한 말에 왜 분별력을 안 갖느냐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인간의 한계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공짜로 준다는 것을 내 마음속에서 견뎌낼 수 있는 나의 어떤 그 저항력, 이런 것들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역사 문제입니다. 이제 그러한 가장 우리 공산주의 또는 사회주의 세력들이 체제를 바꾸고 대중을 선동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도구가 역사 왜곡입니다. 역사 왜곡은 인간을요 굉장히 본질적으로 그들의 우군화를 시키게 되는 가장 중요한 도구예요. 80년대 운동권들도 제일 먼저 대학교 1학년이 들어가면 그 학생들을 운동권으로 집어넣을 때 가장 먼저 뭘 이야기하냐? 역사 이야기를 꺼냅니다. 그러면서 그 과거의 운동권 뭐라고 하냐면 외국 뭐 이런 역사 책을 하나 딱 보여주면서 너 지금까지 김일성이를 어떤 사람으로 배웠어? 김성준 대 건달이었고 뭐 이렇게 배웠지? 자, 지금 외국 서적 한번 봐봐. 그러니까 그 외국 서적 속에는 뭐냐면 만주에서 독립운동하고 이런 내용들이 쫙 있거든요. 그걸 보는 순간에 충격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역사는 바로 이 정권이 나를 이 마비시키려고 잘못된 역사관을 심어줬구나. 그러면서 내가 지금까지 속았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받은 모든 역사관을 다 반납하고 이제 운동권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역사 왜곡은 하나 둘이 아니면 대한민국 전체 어마어마한 역사 하나가 다 바로 그들의 역사관을 속으로 끌어들이는 도구로 활용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러면 우리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하는 이 잘못된 역사관을 바로잡는 일을 우리는 꾸준히 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이 역사관을 바로잡는 문제에 매우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대학생이요, 인터넷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조정래의 태백산맥을 읽고 쓴 자기의 수기예요. 이번 방학 때 읽었습니다. 충격이라. 도서관에서 공부하다가 할머니 돌아가셨다는 소식 접했을 때 정도의 충격요. 알고 있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요. 내가 알고 있던 보수는 진짜 보수가 아니었구나. 지들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뭉친 집단에 불과하구나. 이런 느낌요. 자, 소설 하나. 지금 태백산맥,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대한민국이 건국된 후, 2달 뒤에 여수 순천 지역에서 이제 소위 14연대라는 군에서 반란을 일으킨 사건이거든요. 그 잔당들 1000여 명이 지리산, 백운산, 해문산 이런 도로 들어가서 이제 장기 투쟁을 한 게 빨치산 활동을 한 그 내용을 소설로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여순 반란 사건 그 자체가 뭐냐면 그 군인들이 반란군을 이끌고 여수를 점령하고 태극기를 끌어내리고 인공기를 걸고 그 다음에 벽에는 인민군이 지금 남하고 있다며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마치 이제 새로운 북한이 내려오면 거기에 협조한다는 어떤 그런 의식을 갖고 이제 점령했던 그야말로 반대한민국적인 반란이었는데 그 사람들이 소설 속에서 그려지기는 그들은 그 목숨을 던져가면서 젊음을 불태우면서 이렇게 자기의 헌신하는 혁명가를 였다는 식으로 이렇게 아주 아름답게 꾸며놓으니 그거를 읽는 젊은이들이 그냥 휙휙휙 반대한민국 그들 속으로 그냥 몰입을 해버리는 겁니다. 자,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런데 사실은 그 소설의 문제가 아니고 진짜 80년대 그 대학 운동권은 물론이고 일반 대학생들조차도요 이 해방전후사 인식이라는 책을 필독서로 읽었습니다. 79년도부터 80년도 한 후반까지 이렇게 6권이 나왔는데 이 필독서를 읽은 그 학생들은 이제 그 책 내용 자체가 이제 반대한민국적입니다. 북한에 대해서 우호적 인식,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태어나지 않아야 될 나라로 그려지는 그 역사책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작은 학생들이 그냥 읽는 역사책으로만 알았죠. 그런데 그 80년대 운동권과 대학생들이 이 역사관을 기본적으로 탑재를 한 거예요. 그리고 90년도에 들어와서 이 대학생들이 교사로 그다음에 교수로 또는 언론인으로 그다음 방송인으로 등등등등 이렇게 확산이 돼서 그게 그 어떤 역사관에 입각한 논문도 만들고 교과서도 만들고 가르치고 그다음에 방송도 만들고 등등 이렇게 하면서 지금은 대한민국에 이 지금 해전사식 역사관이 지금은 교과서 속으로 모든 소설과 이런데 언론 보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전체에 확산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드라마나 소설이나 음악이나 역사 유적지나 뭐 영화라든가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미쳐 가지고요. 이제는 정통 역사관이 완전히 이제는 소수 세력이 소수 의견이 돼 버리고요. 지금 이 역사관이 다수의 어떤 역사관으로 지금 자리매김해 버렸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역사관들이 굉장히 부작용이 결국은 아주 반대한민국의 역사관이 우리 국민들 속에 만연하게 퍼져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에 대해서 양동환 교수님이 몇 년 전에요, 대한민국 건국전후사 바로알기라는 책을 썼어요. 지금 이 책은 한 18개의 중요한 테마로 만들었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역사 왜곡이 심한 이제 그 역사 사실이 어디냐 하면은 주로 45년 해방 때부터 48년 대한민국이 건국 때까지 그 한 3년의 기간을 해방 공간이라고 그래요. 해방 공간, 그다음에 49년도 요즘까지 대충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전후의 역사, 여기에 왜곡이 제일 심합니다. 그러면 이 좌파들이 왜 이 그때 그 시기의 역사를 계속 난도질을 하느냐 하니까, 이거를 난도질해서 정통성을 허물어야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역사는 지나간 역사 아니야. 그건 뭐 자꾸 지나간 역사를 자꾸 시시비비해가 뭐해? 앞으로 우리가 미래가 중요하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반해 이 좌익 좌경 세력들, 우리가 지금 말하는 좌파 세력들은 끝없이 과거 역사를 계속 자기의 수중 아래 넣는 작업을 했어요. 결국은 그걸 가지고 젊은 학생들이나 사람들한테 계속 그들의 역사관을 심어주는 그 작업을 함으로써 결국은 오늘날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를 남긴 건 바로 대한민국 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정당화하는 역사관을 계속 심는 작업을 통해서 우리의 젊은 학생들의 영혼을 다 빼앗겨 버렸다. 그래서 이 역사를 장악하는 자는 미래도 결국 장악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어떤 사상적 이해, 역사관에 대한 것을 소홀히 한 대가로 오늘 지금 이렇게 힘든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과거 역사를 이제는 역사투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사상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 보십시오. 좌파 세력은요, 역사 연구소가 엄청 많아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파 연구소는 역사 연구소가 거의 없어. 제가 이제 하나 생기는 거, 제주 4.3 사건과 관련된 조그마한 연구소가 하나 생겨가지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 뭘 잘못했는지 이런 거는 우리가 많은 지금 연구소를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하나의 사상전 기반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태극기나 흔들고 성조기만 흔들면 되는 걸로 그렇게 오판을 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사실 5년 세월을 사실 많이 허송 세월을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저 그렇게 하고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2017년도 1월 달에 이제 책을 만들었어요. 이재명 대한민국 혁명하라는 책에 보니까요, 70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70년의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70년 만에 대청산과 대전환을 완료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그런데 70년의 대적폐를 청산한다는 말은 결국 대한민국의 건국부터 잘못됐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역사는 적폐의 역사다. 이렇게 보는 관점입니다. 결국 그게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라는 인식과 같은 것이다. 그러면서 뭐냐면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 단계에서 첫 단추를 잘못 끼웠다. 대한민국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라고 주장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나라가 되어야 하는가 질문을 던져놓고는 해방 후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의 가치가 살아 숨쉬는 나라를 만들자 했거든요.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이 과연 뭔가? 우리가 합의했던
그래서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 우리 민족이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미군이 들어오는 바로 그 시점 9월 6일 날 뭘 만들었냐면 조선인민공화국이라는 걸 박헌영이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전국의 인민위원회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미군이 들어와서 한 46년도 한 2월쯤이나 이제 대충 그 인민위원회를 다 이거를 회수를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아니고 그때 당시 우리 민족은 인민위원회가 행정 서비스를 하니까 이게 독립된 나라의 행정 서비스구나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박헌영이가 만든 인민공화국 그 밑에 있는 인민위원회라는 허락받지 않는, 미군정이 용인하지 않는 그러한 어떤 소위 행정망을 국민들은 사실 그냥 이제 이게 자연스럽게 독립국가의 나라로 생각하고 행정 서비스를 받아버렸다. 그러면서 스물스물 사회주의 사상이 물들어 버린 거예요. 미군정이 이거는 합법적이지 않는 거라 해가지고 이거를 다 행정 권한을 회수하는데 얼마나 걸렸냐면 46년도 2월 달쯤 가서 회수를 다 완료했어요. 그런데 제주도의 경우는 끝까지 회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주 4.3 사태는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기에 딱 좋은 환경이 제주도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주도에는 예를 들면 어떤 행사가 있으면은 미군정의 경찰서장이 단상에 올라가고 또 인민위원장이 또 올라가고 이런 어떤 복합적 현상이 일어났던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민족이 봤을 때는 조선인민공화국이 인민위원회 조직이 있었던 그게 우리 해방 후 우리가 합의했던 민주공화국이 아닌가, 이걸로 지금 상징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가장 대한민국이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라는 역사적인 결론을 이제 도출하는 데 있어 가지고 가장 많이 거론되는 건 몇 가지가 있어요. 분단 책임론이, 남북이 분단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예. 자, 38선을 끈 미군한테 있다. 예. 그다음에 또 정읍 발언에서 남한 단독 정부를 주장했던 이승만한테 있다. 이런 식으로 소련한테 있는 게 아니고, 소련군한테 있는 게 아니고 미군이 분단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이제 몰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분단 책임에 관한 것들을 미군과 남한 정부에다가 그냥 계속 덮어 씌우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친일파 청산론의 문제거든요. 북한의 경우는 친일파 청산을 잘했는데 남한은 이승만 정권이 친일파 청산을 제대로 안 했다.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대한민국은 친일파가 세운 나라다. 이제 이렇게 만들어 가서 결국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결국 이런저런 분단 책임론이니 친일파 청산론이니 이런 등등등등 많은 역사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뒤집어 엎기를 해서 결론은 뭐냐?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다. 이런 결론을 내리는데, 이런 결론을 내리는 이유는 뭐냐? 내리는 이유는 북한은 정통성이 있는 나라, 정통성이 있는 정권이고 대한민국 남한은 정통성이 없는 정권이에요. 그래서 통일은 정통성이 있는 쪽으로 통일이 돼야 된다. 북한 체제로 통일이 돼야 된다는 결론을 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요, 국정원에 옛날에 입사시험을 쳤어요. 언제 쳤냐면 89년도에 쳤어요. 89년도에 쳤는데 그때 제가 사실은요, 시험 과목을 영어니 뭐 다른 국어니 이런 것도 있었는데 공부를 전혀 안 한 상황이라 가지고 이 성적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 가지고 안 되겠다.
보통 한 80점은 돼야지 이렇게 합격이 된다 그러는데 아무리 계산해봐도 영어도 그렇고 국어도 그렇고 한 50몇 점밖에 안 나오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보따리 들고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머릿속에서요, 네 가서 뭐 할 건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듣고 보니까 그거 맞는 말이네 해가지고 가방을 놓고 시험 쳤어요. 쳤는데 이제 주관식 시험이 딱 나오는데 그때 무슨 시험이 나왔냐 하니까 남북한의 정통성을 비교 논술하시오 라는 그 제목이 나왔어요. 남북한의 정통성을 비교 논술하시오? 북한, 그래서 제가 그거는 우리 춘향전에 나오는 것처럼 일필휘지 용사비 등 평사 나가니라, 자자의 비점이며 구구마다 관주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옛날에 소설에 그런 것처럼 내용을 잘 알겠더라. 그래서 첫째, 제일 먼저 서두에 이렇게 썼어요. 북한과 대한민국 간에 정통성 논쟁이 있다. 근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정통성이 있다면 대한민국 체제로 통일이 돼야 할 것이고, 북한이 정통성이 있다면 북한 체제로 통일이 돼야 할 것이다. 그래서 이 통일 문제를 앞두고 우리는 남북한 간의 정통성 문제를 우리가 심층 분석해 봐야 한다. 자, 그래 놓고 두 번째는 정통과 이단의 구별 기준이라 해가지고 왜 이 정통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별하려면 바로 이제 인류 보편 가치에 합당한가 아닌가, 자유와 평등 같은. 두 번째는 민족사적 정통성이 있느냐 없느냐. 세계, 그다음에 인류 그 국제적인 어떤 인정을 받고 있느냐 없느냐, 몇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아주 고득점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격을 했는데, 그때 비록 이미 벌써 그때 지금 제가 썼던 그 문제는 바로 오늘 지금 우리 체제 대결, 체제 전쟁의 본질이었습니다. 어디가 더 정통성이 있느냐는 문제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만큼이나 오랫동안 대한민국과 북한 간에 서로 체제를 그거를 자기 체제 중심으로 하기 위한 끝없는 전쟁이 있었는데, 우리 대한민국 세력들은 거기에 대해서 역사 논쟁을 우리는 기피해버리는 바람에 이제 그 모든 논쟁의 주도권이 그들한테 넘어가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단 책임론을 한번 보면요, 뭐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요, 사실은 분단 책임은요 소련군한테 있습니다. 자, 소련군한테 있는데 지금 강인한 목사라는 사람이 범민련의 이제 그 아주 원로인데, 그 사람이 자살을 하면서 양키 제국주의자들이 38선을 그어가지고 국토를 양단했다, 이렇게 했고, 금성출판사에도 그때 당시 남한의 미군정 때문에, 미군정과 남한만의 어떤 단독 정부를 주장했고, 그래서 결국은 남한에서 정부가 세워졌으니까 북한이 지금 하는 수 없이 정권을 세웠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해 놨거든요. 근데 매우 잘못된 주장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미 북소련군은요 처음에 북한을 진군할 때부터 북한을 소련의 위성국가로 만들려는 계획을 다 잡고 내려왔어요. 이미 그것은요 이 소련의 어떤 무너지면서 거기에 나온 관련 자료들을 속에서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우리가 분단을 누가 먼저 했느냐 하자면요, 이것도 알아셔야 되는 게, 소련군이 언제 여기 들어왔느냐 하면, 북한에 들어왔냐면 45년도 8월 9일 날 처음으로 북한 영토 내로 진군해 들어왔어요. 들어와 가지고 너무나 급속하게 남하를 하니까 이제 미군 입장에서는 저 한 1000km 떠지는 오키나와 부분에서 아직 일본군하고 싸우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소련군이 막 북한 지역 들어가 급속하게 남하를 하니까 미군 측에서는 이렇게 걱정을 하고, 야, 큰일 났다. 우리는 지금 한반도 내로 진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련군이 급속하게 남하를 하면 이러다가 서울을 점령하고 부산까지 점령하겠다라는 우려감이 대두됐어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소련군이 진군하는 걸 일단은 저지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38선을 꺼가지고요 내려오지 말아라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소련군은 38 이북에 있는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고 미군은 앞으로 38선 이남 지역에 그 무장 해제, 일본군을 무장 해제하자라고 합의를 해서 스탈린이 오케이 해가지고 그냥 38선이 꺼진 거거든요. 근데 미국이 생각했던 이 뭐냐면 이 선은 선은요 결코 민족 분단선이 아니었습니다. 군사 작전을 위한 어떤 하나의 분계선이었을 뿐이었어요. 그러니까 민간인들을 차단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민간인 차단을 한 게 소련군이었어요. 무슨 얘기냐면요. 6.25 전쟁이 일어났어요. 6.25 전쟁이 일어났는데 16개국이 참전했잖아요. 남한 국군도 있고 미군도 있고 영국군도 있고 뭐 그냥 많이 있었잖아요. 그 군대 간에 혹시나 막 섞여가 전투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 분계선을 만들어 가지고 전투를 했다. 혹시나 막 서로 간에 오발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그렇다고 민간인들 다니는 거는 이거는 차단하지 않았어요. 군사 작전용이야. 미군이 끈 거는 군사 작전용이었어요. 그런데 소련군은 아니었어요. 어떻게 했냐면 바로 쫙 내려와 가지고요. 일본군 무장 해제를 딱 멈추고 내려와 가지고 휴전선 부근을 딱 가로막더니 북한 지역에서 남한으로 내려가는 모든 철도망 차단하고 도로망 차단하고 우편 시설 전신 선화선을 싹 차단해 버린 거야. 사람들이 절대로 북한에서 남쪽으로 못 내려가도록. 왜? 인간이나 재물이 남쪽으로 이탈되는 걸 막으려고. 이유는 북한 지역을 독립된 어떤 정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가 분단을 시킨 겁니까? 지금 그때 당시에 미군이 들어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차단을 했고 38선 이남까지 민간인 어떤 교류를 차단한 것은 소련군이었고 미군이 들어와가지고 빨리 이거를 민간인 교류를 열으라고 해도 소련군이 말을 안 들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이미 분단 책임은 소련에 있다는 건 명확한 겁니다. 그 다음에 46년도요. 그 다음에 정권이 우리 대한민국의 통치권자는 정부 수립에는 48년도에 가서 비로소 이승만 대통령이 선정된 거죠. 그런데 북한의 통치자는 언제 선정됐나? 45년도 9월 달에 선정됐습니다. 스탈린의 낙점을 받았어. 그러면 누가 먼저 단독 정권을 준비했다고 봐야 됩니까? 그건 당연히 그거죠. 그 다음에 김일성이를 환영대회에 제일 먼저 임무를 앞세우고 북한 정권을 수립해 나가는 과정을 보더라도 이미 북한이 먼저 단독 정권을 수립해 나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라는 게 46년도 2월 달에 만든 게 그게 사실상의 단독 정권이에요. 우리나라는 단독 정부를 언제 만들었냐? 미군정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 15일 비로소 단독 정부가 만들어졌는데 비해서 북한은 46년도 2월 달에 만들어진 거예요. 김일성이 위원장이 돼가지고요. 그래가지고 토지 계획을 먼저 해버렸네, 북한 지역을. 아니, 통일된 후에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 개혁은. 그런데 먼저 북한이 46년도 3월 달에 해버렸다고요. 그걸 보더라도 이미 분단은 북한 지역이 먼저 했다는 건 그건 자명한 사실입니다. 근거를 대라면 한 20, 30개는 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주 4.3 사건도 보시면요. 제주 4.3 사건 1948년도 4월 3일 날 일어난 사건이죠. 사실은 그게 본질은 뭐냐? 김달삼이라는 좌익 세력, 남노당 세력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이제 50선거를 방해할 목적으로, 그래 대한민국의 정부 수립을 방해할 목적으로 일으킨 하나의 반란적 성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했냐면 제주 4.3은 공산당의 폭동으로 일어났지만입니다. 공산폭동인 것을 인정하고 다만 진압하는 과정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많으니 진실을 밝혀 누명을 벗겨줘야 한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노무현 정부에 들어가지고 제주 4.3 평화기념관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에 엄청난
역사적 왜곡이 있는 것을 전시해서 국민들을 많이 이제 4.3 사건에 대한 것을 이제 왜곡시키기 시작했고, 거기에 보면은 그 무고한 희생자라 그러면서요, 막 그 위패를 쫙 이름을 다 사망자들 이름을 해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 당시에 폭도로 확인된 것만 해도 1540여 개가 될 정도입니다. 지금 김의봉이라는 사람은요, 누구냐 하면은 제3대 폭도 사령관입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요, 자, 1대 사령관은 김달삼이에요. 김달삼이는 이제 8월 9월 달에 이제 북한 해주로 올라가서 이제 북한 정권에 참여를 했고, 두 번째는 이덕구, 3대 사령관의 김의봉이에요. 근데 그 사람도 지금 마치 희생자인 것처럼 여기에도 위패에도 올려놨다니까. 이렇게 하는 것을 통해서 뭐냐면 제주 4.3 사건이 마치 희생자를 이렇게 보상해주고 명예를 회복시켜 준다고 포장을 해놓고는 실제는 반란을 일으킨 사람을 거기다 다 끼워 넣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제주 4.3 진상 규명한다면서 이런 거를 많이 만들었죠. 자, 이제 문 대통령의 앞에 와가지고는 뭐냐 하면은 이제는 그러니까 반란을 일으켰던 주모자, 그러니까 공산폭동을 일으켰던 사람들도 이제는 뭐냐면 그 사람들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자꾸 만들어지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이러니까 먼저 꿈을 꾸었다. 무슨 꿈을 꾸었다고요? 예? 공산혁명을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처참한 죽음과 마주했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공산혁명을 일으킨 자체가 뭐가 나쁘냐는 거예요. 이제 지금까지 가버린 거지. 공산폭동은 잘못됐지만 무고한 희생자가 있어서 문제라고 하다가 이제는 점점점 공산폭동이 정당화되는 어떤 논리로 이제 진화해 나가고 있다. 2020년에는 그랬고요. 2021년 작년 4.3 사건 추점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네요. 제주도민에게 빨갱이, 폭동, 반란의 이름을 뒤집어 씌우고 무자백의 탄압과 죽음으로 몰고 갔다. 그러니까 이제는 빨갱이라고 자익을 진압하는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쪽으로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가고 있고, 제주 4.3 평화기원 내 기념관에도 보면은 이름을 갖지 못한 백비가 누워 있다. 지금 이 백비가 뭐냐 하면요, 저도 가봤는데 아무런 비석에 이름이 없는 게 떡 누워서 있어요. 그걸 백비라 그래요. 그래놓고 밑에 이렇게 내었네요. 언젠가 이 비에 제주 4.3의 이름을 새기고 일으켜 세우리라. 아직 쓰지 못하는 그 뭔가 4.3 사건의 본질을 쓰지 못하는 이제 상황이다 이거예요. 언젠가는 이 비에 제주 4.3의 그 역사적 의미를 새기고 세울 날이 반드시 온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머지않아 올 거다.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뭐 공산폭동이라는 자체가 그동안에 제주 4.3에서부터 시작된 그 기나긴 어떤 그 혁명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성취되는 날을 기대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역사의 왜곡은 뭐 이 정도로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거짓된 용어를 가지고 이제 대중들을 선동을 하거든요. 용어를 혼란시켜라 하는 게 이제 레닌의 이제 주장인데요. 거기에 보면 진보, 민주, 평화, 자주, 통일, 그다음에 많습니다. 양심수라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진보라는 말은요, 우리가 전에도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 우리 일반 국민들은 진보라는 게 보다 나은 상태로 변화하는 것이라고 사전에 돼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이 많은데, 실제 사상을 아는 사람들은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이제 정치학적으로는 그렇게 이해되고 있습니다. 다음 민주는 또 어떤 게 있냐? 민주는요,
자유민주주의자들은 민주하면 자유민주주의를 알아요. 그런데 사회주의자들은 그거를 자유민주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인민민주, 민중민주라는 개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하면 저 사람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생각하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전에요 2차 세계대전 때 이런 일이 있었대요. 미군하고 소련군하고 이제 연합군을 형성했으니까 전쟁터에서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미군이 이제 소련군하고 이제 물었어요. 너희들의 정치 체제는 뭐야? 그랬더니 그 소련군이 민주주의야. 그랬더니 우리도 민주주의인데. 그래서 미군이 또 뭐라고 했냐면 우리 민주주의는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이야. 그랬더니 소련군이 우리도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인데 그러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간에 그러면 똑같네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뭐가 잘못됐느냐 하면 people이라는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그 사람들은, 그 병사들은 알아내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면 미국이 생각하는 people은 무엇이고 소련이 생각하는 people은 무엇이었냐 하면은 미국은 뭐냐면 모든 국민을 말해요. 모든 국민은 국민에 의한 국민의 의한 국민을 위한 이런 뜻이죠. 그런데 소련에서는 뭐냐 people이 인민입니다.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그럼 인민은 무엇이고 국민은 무엇이냐? 국민은 모든 국민이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인민은 무엇이냐? 프롤레타리아만 인민입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들은 제거해야 될 대상. 부자들이 제거되고 이 가난한 프롤레타리아 노동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꿈꾸는 거예요. 자, 이민주주의로 가면 뭐냐? 많은 피를 흘려야 돼. 내부에. 이런 것들이 바로 민주주의 개념이 달라서 그런 건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대한민국 세력들은 거기에 대한 인식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민주주의여 안녕 뭐 민주주의여 뭐 이렇게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말하고는 거나 착각을 일으켜서 오늘날 이렇게 많은 혼선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라는 말이 있어요. 이건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요 이건 사상하고 관계가 있는 거니까. 다음에 평화라는 것도요. 우리는 지금 평화란 뭐로 알고 있냐면 전쟁이 없는 상태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북한이나 이 좌익 세력들은 뭐를 하냐면 자본주의가 말살된 상태를 평화라고 그럽니다. 대한민국이 공산화돼야지 이제 평화가 드디어 오는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자주란 말은 우리는 독립적이고 자주적인 결정권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의미한다면 북한이나 그다음에 이 좌익 세력들은 뭐냐면 미군 철수, 반미 자주화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다. 통일은요, 우리는 자유 통일을 말하는데 그쪽에서는 연방제 통일, 적화 통일을 의미한다. 양심수라는 말은 우리는 뭐 그냥 자기 소신 따라 한 사람을 뭐 양심수로 알지만 좌익들은 그거를 구속 간첩과 좌익 사범을 의미한다. 우리가 이런 용어들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게 다 휘둘리는 겁니다. 박정희 대통령도요 좌익을 잘 알잖아요. 남로당에 가담을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박정희 대통령이 남북 뭐 예를 들면 적시자 회담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마다 누누이 적시자 회담 관계자들 보고 말 많이 하지 말라고, 공산주의자들하고 말을 많이 하면 반드시 낚인다고, 용어에 낚이고 하기 때문에 절대 조심하라고 누누이 당부하곤 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정교조에 보면 가장 모토가 참교육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옛날에 정교조가 초창기에 89년도에 처음 만들어질 때는 참교육이라 그러면서 촌지 안반기 운동하고 해서 참 괜찮았는데 그 이후에 변질이 돼가지고 뭐 이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아주 착각입니다. 참교육이라는 자체는요 이미 89년도에 만들어질 때부터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슬로건이다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창립천언문이나 강령규약에 보면
참교육을 표방했는데 이 참교육이 뭐냐면 민족, 민주, 인간화 교육이라고 규정했어요. 그러면서 참교육이란 군사 독재를 청산하고 민주화를 이루고 분단된 조국의 통일을 앞당기는 동량을 육성하는 것. 동량이라는 것은 기둥. 그러니까 인재를 양성하는 거라는 거예요. 북한이 주장하는, 말하자면 여기요, 2000년대에 있는 정교조 홈페이지에 보면요, 참교육이란 자주민주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교육이다. 자주민주 통일이라는 걸 약칭하면 자민통이라고 그래요. 자민통은 우리 주사파의 가장 대표적인 슬로건이 자민통입니다. 결국은 주사파식 이념교육을 시켜가지고 학생들을 사상교육을 시키는 것을 참교육이라 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교육이라는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참교육? 근데 혹시 그냥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우리 어떤 모 교회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다 거짓 교회야. 거짓 신앙이야. 우리 교회만 참구원이 있어. 그러면 이단인가요? 정통인가요? 예? 이단이죠. 물어나 마나.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육이 다 거짓 교육인데 우리만 참교육이라 그러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정도의 뭔가 사상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이들이 주장하는 참교육이란 말 자체에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그 말을 생각 안 하고 그냥 상식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항상 오판을 일으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진보 세력이란, 진보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의미하는, 그들이 자기들을 포장하는 용어라는 건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조국 교수가 쓴 진보 집권 플랜이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 진보란 사회주의 세력을 말한다라고 이미 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통합진보당, 진보당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그 통합진보당이 만들어진 게 2011년도 12월 13일 날 만들어졌는데 범민련에 가서 이런 말을 했어요. 통합진보당이 한미 군사동맹을 철폐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고 이런 노선에 입각해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죠. 그러니까 진보라는 말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 그냥 젊은이들이 그냥 나아갈 진 걸음보, 보다 좋은 상태로 변화하려는 것, 이렇게 잘못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판을 일으켰다, 이래 볼 수 있어요. 민주라는 의미도 분별해야 됩니다. 아까 말했죠.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그 다음에 사회주의 세력들은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다. 그래서 민주주의란 말도 가려가면서 분별을 해야 된다. 그래서 북한은 항상 그래요. 그때 이명박 정부 때 2010년도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막 이렇게 대대적인 선전동동을 했는데 이 지방선거는 평화냐 전쟁이냐, 민주냐 파쇼냐 하는 심각한 정치적 대결이라 그러면서 이명박 패당에게 주는 표는 전쟁의 표이고 파쇼 독재의 표이다 그랬거든요. 그때 민주냐 파쇼냐, 지금 이명박은 파쇼라는 거야. 파시스트 극우체제라는 거거든. 그러면 그 반대되는 민주냐 하는 것은 인민민주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이 주장한 민주는. 그래서 북한도요, 지금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민주주의. 그 다음에 지금 난민전 관계자 김남주 시인이 쓰는데도 보면은 남조선에서 민중혁명이 일어나면, 민중혁명. 근데 민중이라는 말이 아까 그랬죠. 인민민주, 민중민주라는 할 때 이 민중이라는 말은 우리가 모든 국민을 말하는 게 아니고 하층 민중을 말합니다. 부자들을 제거하는. 그래서 그 민중혁명이 일어나면은 200만 명 정도는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반동분자라는 거지. 이런 개념에서의 민중민주주의 개념이다. 인민민주주의 개념과 같은 거죠.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 정권이 말하는 민주, 2018년도 2월 달에 헌법을 개정했는데 거기 보면은 자유를 삭제한 것. 그러니까 결국은 자유민주주의
아닌 다른 민주주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고, 양심의 자유를 사상의 자유로 바꾼 것도 그와 같은. 그리고 주민자치기본법에 보면 신념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했고, 차별금지법에도 보면 사상에 대한 차별금지를 규정했는 걸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하고 이재명의 어떤 민주주의 관념을 볼 때, 이번에 3.1절 때요, 문재인 대통령이 뭘 했냐면 김대중 정부를 천민주정부라고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천민주정부라 그러니까 누가 반발을 했냐면 YS계에서 반발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첫 민주정부지 군사 정부가 아닌 첫 문민정부인데 우리가 민주정부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했더니 청와대에서 뭐라고 이제 대응을 했냐 하니까, DJ 정부 이전은 실질적 정진이 있었다기보다는 형식적 민주주의였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말은요, 실질적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자, 형식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는 누가 쓰는 거냐? 좌익들이 쓰는 겁니다. 그 형식적 민주주의, 절차적 민주주의, 실질적 민주주의를 쓰면 그거는 좌익들이 쓰는 용어입니다. 모르고 쓰는 사람은 또 있을 테니까 뭐 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알고 쓰는 사람들은 다 그게 이제 좌익들이 쓰는 용어인데, 그럼 형식적 민주주의라는 건 부르주아 민족주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형식적 민주주의라 그러는 겁니다. 그다음에 실질적 민주주의는 이제 드디어 프롤레타리아가 주인이 되는 체제, 사회주의 체제로 가는 것을 실질적 민주주의라 그런다. 그래서 이런 용어들은 바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깜빡깜빡 잘 그런 것들을 모르기 때문에 항상 쏙는다. 그 다음에 이제 해방이라는 말도 그래요. 김원웅이라고요, 그 광복회장이 지금은 이제 사퇴를 했습니다만,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 발을 해가지고 아주 난리를 쳤죠. 이재명 지사도 이제 점령군이라 발을 해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 여러 가지 반발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아까 말했지만 소련군은 해방군이고 미군이 점령군이다? 그러면 미군이 점령군을 반미의식을 자연스럽게 심어 나갈 수 있잖아요. 소련군은 해방군으로 왔는데, 근데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하니까 근거가 뭐냐 하니까, 아까 이제 본대로 소련군 사령관 치스차코프가 제25군이 북한에 왔을 때 포고문을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북한 주민들한테 뭐 자유와 독립이 어떠느니, 우리는 정복할 의사가 없다느니, 아주 정직한 친후 소련이 여러분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느니, 이렇게 막 사탕 발림 소리를 하니까 해방군으로 온 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미국의 경우는 어떻게 됐냐면 와가지고요, 위반하는 자는 처벌하겠다 그러고 명령을 엄숙히 지켜라 그러고 뭐 이렇게 좀 고압적인 태도를 취했어요. 이유는 뭐냐? 그 당시 남한에 있는 좌익들은요, 좌익들의 세력이 컸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뭐랄까 경계하기 위한 목적이었고, 그 다음에 소련은 이미 북한을 점령하기 목적으로 사탄 발리 소리를 했어야 되지만, 미군은 여기에 영구히 점령할 목적이 없었어요. 빨리 독립국가 만들어 놓고 나가고 싶어 했어요. 그래가 49년도 6월 달에 나갔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소련군이 의미한 해방이 뭐냐면요, 해방이라는 말은 우리는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는 걸 의미하지만, 공산주의자들은 해방을 뭐까지 포함하냐면 공산화되는 것까지를 포함해요. 그래서요, 우리 박헌영이 6.25 전쟁 전에 정군 주여관들을 모아놓고 했던 것도 뭐냐면, 이제 서울만 점령하면 남한에 있는 20만 남노당원이 일어나서 잔여 지역이 해방될 거다는 말은 공산화될 거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틀린다는 거예요. 통일은 연방제 통일을 의미하고요. 이거는 시간이 좀 없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짓 선동에 속지 말자. 여러분 2002년도 효순미선 사건 아시잖아요. 사실은 하나의 그 교통사고잖아요. 그 군인들한테 들어보니까 이 편도 1차선, 양차선인데 장갑차가 워낙 이게 폭이 넓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중앙차로를 먹고 가요. 그런데 저쪽에서 다른
그 장갑차가 오고 있어가 피한다고 이렇게 이 커브길을 가다가 이제 그 여중생 둘을 못 본 거예요. 교통사고가 난 건데, 그 다음에 요즘 우리처럼 유리문이 있는 게 아니고요. 거기에는 이 전투용이잖아요. 그거는 옆에서 봐줘야 되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뭐 장비적인 문제, 그 다음에 이 기계적인 어떤 그런 한계 때문에 사고가 난 건데, 그거를 마치 뭐 학생을 깔아뭉갰는데 안 죽으니까 빠꾸해서 다시 깔아주겠다 그러고 이런 선동을 해서 2002년도 12월을 저렇게 반미 운동이 일어나도록 했죠. 2008년도는 소고기 수입 반대 촛불 시위, 한 3개월 동안 대한민국을 거의 촛불 광풍으로 이제 몰아갔죠. 광화문에. 근데 사실은 그때 잘 아시겠지만 이 사태 때 북한의 엄청난 선전선동이 개입해 있었고요. 그 다음에 그 뿐만 아니고 광우병 그 소 있잖아요. 넘어진 소 보셨죠? 그게 광우병 걸린 소 아닙니다. 동물 학대로 관절 다친 소야.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때 광우병 소가 없었어요. 97년도에 뭡니까 그 동물성 사료에 먹이기 전에 태어난 2마리 소가 있었는데, 한 마리는 카나다서 온 소고 2마리가 있었는데, 동물성 사료가 광우병 걸린 이제 그런 요소가 있다 해서 식물성 사료에 바꾼 이후에는 미국에 있는 소에는 하나도 광우병이 없었는데, 사실 그 당시에도 없었고, 그런데 그게 마치 미국 소고기는 먹으면 살코기 먹어도 다 광우병 걸린다는 공포를 이렇게 확산해서 중학생 여중생들이 죽기 싫어요. 내가 지금 아직 살 날이 많은데 내가 왜 죽어야 돼요? 그러고 막 그랬잖아요. 이런 거짓에 선동에 우리가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끝없이 또 하고 하는 것이다. JTBC 사건 있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는 그 과정에서도 다 그런 선동이 심했던 거는 잘 아시겠고요. 어쨌든 그런데 이러한 선동 배후에는 뭐가 있나? 항상 반체제 세력이 여기에 우리 국민 뭔가 그 소위 말하면 우파 정권을 막 허물어뜨리고 그것을 정권을 탈취하기 위한 목적이 굉장히 있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런 어떤 배후에 있는 것들은 잘 보지를 않고 이제 겉으로 드러난 선동에만 휘둘려 가지고 언론에 이렇게 동조하고 하면서 항상 이런 사태에 문제가 있다 이제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제 5번째로 왜 뻔뻔한 거짓말을 하는가 하면, 원래 레닌이 말했듯이 프롤레타리아 정권 장악에 도움이 되는 것은 가치 있다, 선이다, 진리다. 아무리 사실에도 자신의 정권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거짓이다 할 만큼 법률 위반하고 거짓말, 속임수 같은 것들은 항상 그들의 어떤 상투적인 어떤 수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우리가 체제 전쟁이 이제 지속되고 있는데, 과연 우리가 이 체제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안은 뭐냐? 결국은 국민 깨우기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다수가 민주 세력, 진보 세력으로 왜곡되게 호칭된 그 세력들의 상당수가 자유민주주의를 전복하는 반체제 분자들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여 그들을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이 체제 내전적 상황은 지속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은 결국은 뭐냐면 정치공학적인 방법이 아니고 결국 국민들이 깨어날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느리더라도. 그렇게 이제 아셔야 되고요. 그래서 진보라는 거를, 진보가 공산주의 사회주의 세력을 말한다라는 것만 제대로 알려도 사실 거기서 많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이제 그거를 깨닫고 이탈하게 된다면 이건 상당히 많은 체제의 어떤 위기는 가실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대한민국 세력과 반대한민국 세력이라는 프레임을 좀 이렇게 지속해서 썼으면 좋겠고, 사상전 체제 전쟁을 위해서는 항상 이런 공부를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